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한국은 비가 많이 왔으며 앞으로도 각종 태풍으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해와 관련해서 한국 군인들의 활약이 담긴 모습들이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 공병대가 만드는 다리인 장관 조립교를 보고 극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유튜브나 각종 밀리터리 관련 채널에서 그들은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당장 가서 그들의 작업 장면을 보고 싶다는 등 저 다리를 사람 손으로 짓는다는 것이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이는 해외 네티즌들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기 위해서 한국의 육군 장병들은 간편 조립교 건설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장관이 아닌 간편 조립교라고 해도 육군이 흘린 땀으로 주민들은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장관 조립교 공병이 얼마나 대단한지 뒷부분에서 살펴보고 우선 지방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면요, 바로 강원 인제군 산골마을의 유일한 다리가 이번 폭우로 내려앉아 주민들이 고립생활을 이어가자 육군 3군단이 12일 임시 교량을 설치한 것입니다.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를 흐르는 인북천은 지난 5일 집중호우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져 하천 건너편 마을을 잇는 양지교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에 일명 양지말로 불리는 천도 1, 2, 5반을 오가는 차량이 전면 통제돼 주민들은 이날까지 고립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21가구 42명이 사는 양지말은 대부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추와 옥수수 출하 시기에 다리가 내려앉아 한 해 농사를 공칠 위기에 누웠습니다. 또 가축사료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마을 내 축산 농가에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육군 3군단은 작전 지역 내 마을 주민들을 돕고자 무너진 다리 위로 임시 교량을 설치하는 지원에 나섰습니다. 육군 작전용 교량인 간편 조립교를 내려앉은 양지교 교각 위로 구축해 차량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3군당 공병 여단 장병 70여 명은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교각을 들어 옮기고 고정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 다리는 최대 24톤까지 견딜 수 있어 농축산 차량이 맘 놓고 마을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립됐던 주민들은 다리를 놓아준 육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양지말 이장 박상영 씨는 차가 오갈 수 없어 주민 불편이 여간 아니었고 농사까지 공칠 상황이었다며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장병들이 다리를 놓아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량 구축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대현 중령은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차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군은 길이가 52m에 이르고 가설에 필요한 인원과 시간이 더욱 단축되는 신형 전술 교량을 2024년 이후부터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로써 전시에 군의 완벽한 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관 조립교를 세우는 육군들은 보기보다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는 원래 전쟁 시에 퇴보를 확보하거나 끊어진 다리를 신속하게 복귀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인데 6.25 당시 우리나라의 다리가 곳곳에 파괴되어 퇴로가 막혔는데 미군이 신속하게 투입한 장비로 현재까지도 쓰이는 일종의 재래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했을 때 2차 대전 때 쓰던 장관 조립교를 다시 활용해서 강을 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역시 많은 다리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미 육군이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장관 조립교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조립된 다리들은 아직까지도 이라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모듈을 일일이 군인들이 수동으로 조립하게 되어 있는 점입니다. 모듈당 무게는 260에서 300kg가량으로 사람이 들기에는 매우 무거운 중량으로 보통 4명 이상의 장병이 붙어서 동시에 호흡을 맞춰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극도로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병대원들은 보통은 안전 제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매우 긴장된 가운데 합을 맞춰 모듈을 옮기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만 특히 장관 조립교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는 곧바로 대형 사고로 연결되므로 그 무엇보다 긴장된 작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작업 프로세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용되는 것은 오직 군인들의 몸과 집중력이라고 할 정도로 100% 육체 노동입니다. 또한 다른 군대 보직에서 간혹 볼 수 있는 병장들이 잠시 뒤로 빠져서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오히려 고참 병장들은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신참들에게 바짝 군기가 들도록 으름장을 놔야 하죠. 이 작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동안에 무슨 사고가 났었는지 상세히 후임병들에게 얘기해줍니다. 무겁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 손을 놓치게 되면 즉시 극단적인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보통 적이 교량을 폭파해
파괴됐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이 됩니다. 작아 보이는 연결 핀이라도 5kg 내외로 무겁고 동시에 잡아당기고 미는 동작까지 구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호흡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 조립교 훈련은 연중 여러 차례 반복을 하여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 조립교는 전시 상태를 가정해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는 다리이므로 수십 톤의 탱크가 지나갈 다리를 불과 1시간 내에 만들 정도로 숙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 철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말 그대로 무쇠들을 만지고 직접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조립이 완료된 장갑 조립교는 장갑 전투 도저가 직접 교량을 밀어내면서 다리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과거 많은 공병대원들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직접 다리를 밀어 반대편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수작업을 통해 교량이 만들어지니 그야말로 군인의 땀으로 지어진 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공병대에서 장관조립교 훈련에 한번 참여한 군인들은 그 다음 훈련이 제발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편 농담으로 온라인상에서 꿀보직인 장관조립교 공병대로 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공병대에 지원하면 정말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니 반어적으로 꿀보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공병대에서 민간 지원을 많이 나가 소위 삽질을 하는 경우가 군생활의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제대하자마자 공사판에 뛰어들어 노가다 일을 통해 꽤나 돈을 벌기도 했다는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어렵게 지어진 장관 조립교는 실제로 진짜 다리와 같은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강철로 이루어졌기에 내구성과 지속성에서 기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이 수해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매우 신속하게 다리를 만들어 오랜 기간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장관 조립교를 조립하고 제대한 사병들의 각종 비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난이도가 너무 높은 데다가 부상의 위험이 커서 재래식과 같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편 조립교의 경우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등이 들어가 상당히 경량화되어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위험을 비롯해 고되게 다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여전히 장병들에게 너무 과한 임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군납 비리를 보면서 막대하게 세워나간 국방비가 군 현대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최근 육군장병 월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군인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1에서 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 3천원으로 올해 월급 54만 900원과 비교하면 5년간 78%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2022년 67만 6천원으로 오른 뒤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돼 순차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간 뒤에 일부 네티즌들은 1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세금이 그만큼 투입된다는 것인데 군인에게 너무 과도하게 지급된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은 못 받았지만 앞으로 군입대하는 청년들은 그렇게라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군대에서 겨우 만원 남짓 돈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어떻게 100만원을 많다고 할 수 있느냐, 155mm 포를 들고 산을 올라봐야 알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아무리 100만원, 심지어 몇 배인 수백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안 할 것이라며 군인들이 그에 합당한 월급을 갈수록 받게 되길 바란다는 격려의 글들이 이어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올해도 공병대의 다리를 비롯해 어김없이 대한민국 군인들의 활약은 나라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직업군으로 소방수와 경찰 그리고 군인을 꼽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추앙받습니다. 한국에서도 월급을 비롯해 많은 처우 개선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군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W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독일 수도 베를린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상징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항의로 베를린시가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켜낼 수 있었죠. 상황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철거를 위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의 의원들이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는 현지 극우 언론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것입니다. 자민당 소속 의원 82명이 지난 18일 소녀상이 설치된 미테구 측에 철거 방침을 지지하는 성명을 보냈습니다. 성명문은 미테구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앞으로 발송된 것입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술작품 또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 일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일본만을 표적으로 삼아
일본의 존엄에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다.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꼴이네요. 일본의 뻔뻔함은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독일을 협박하는 메시지도 넣었습니다. 소녀상을 그대로 두면 미테구가 일방적인 정치적 지지를 나타내는 인상을 주어서 일본과 독일 간의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네,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 외교 관계가 나빠질 거라는 얘기죠. 독일이 일본을 크게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스가 총리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미 일본 정치권은 계속해서 미테구를 압박해왔습니다. 소녀상은 독일의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가 지난 9월 28일에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하이코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통화해서 철거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측의 공세가 먹혔습니다. 미테구는 지난 10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코리아 협의회가 법원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철거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시키려고 압박 성명을 보냈다는 소식과 관련해 한국의 외교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죄 정신에 역행하는 행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1일 이런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한 추모 및 교육을 위해 민간에서 자발 설치한 조형물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철거하고자 관여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도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은 독일을 압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죠. 물밑 작업이란 무엇일까요? 네, 로비 활동입니다. 이는 그들의 주특기이죠. 그러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철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켜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독일 현지에서는 계속해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밤에도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행사에는 독일 교포들이 주축인 코리아 협의회와 더불어 현지 시민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잔다르크 광장에 400여 개의 의자가 설치됐는데 그 의자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앉으면서 소녀상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시내 중심 광장에서 외교부로 이동하는 가도행진도 벌였습니다. 독일의 정치권에 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시위는 위안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반대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성들로 구성된 한 시민단체는 매달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시위가 한창 진행 중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베를린 언론들이 이번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연속적으로 보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베를린에서는 이를 반발하는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녀상 지킴이 활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성폭력 문제 그리고 반전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한국 시민단체의 활동과 독일 현지 언론들의 연이은 보도로 인해 현지의 관심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언론들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덮으려는 일본의 악랄한 시도를 이번 사건을 통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머물던 독일 여성들도 일본군의 성노예가 됐다는 사실이 독일 사회에서 처음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일본이 괜히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뚝이 된 것입니다. 로비를 벌일수록 일본의 만행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네요. 결국 나치 독일이 여성들에게 자행한 전시 성폭력 문제까지 끄집어져 나왔습니다.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독일의 부끄러운 과거사 중 하나를 돌이켜볼 기회가 된 것입니다. 독일 사회에서 일본의 만행이 알려지면 유럽 전체로 인식이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본이 로비를 하려는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일본은 독일 연방하원과 베를린시에 이미 많은 로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소녀상의 설치 허가와 철거 문제는 철저히 지역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정치는 수평적이고 지역 정치가 특히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테구청의 청장을 배출한 녹색당은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구의원들은 시민사회가 반발하자 곧바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술의 자유가 다른 나라의 정치적 의지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네, 소녀상을 정치적인 메시지에 주목하기보다 명백히 예술로 본 것입니다. 또한 여러 정당의 인사들이 소녀상 철거를 보류한 구청장을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미테구의 사회민주당 지도부도 비문 수정 조건을 내걸기는 했지만 철거 명령에는 반대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일본 의원들은 독일 연방하원에게 연이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소녀상의 진짜 목표는 일본을 반대하는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다. 예술 작품이 아니라 허위 사실에 근거한 감정적 조작 도구이다. 그러자 연방하원 의원들은 로비를 받은 만큼 중재 노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전혀 영향가는 없었습니다. 연방하원의 한 녹색당 의원은 주독 한국 대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대사관 간 중재 테이블을 만들 테니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모임입니다. 독일 정치인이 은근히 일본의 편을 들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주독 한국 대사는 대단히 현명했습니다. 단칼에 거절했거든요. 이는 대사관 측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녀상 철거는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비문의 수정 여부와 영구 설치 여부죠. 미테구청은 비문에 전쟁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테구청장은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와 일본 측의 이익을 공정하게 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정당한 지역의회 설득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일본 측의 로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세는 기울었습니다. 일본은 절대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